있어서 갑갑합니다. 일단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10월 29일 국가가 없었다. 이태원 참사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공유되고 있습니까? 네, 나와요. 예. 이태원 참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12구 참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정해졌던 것이라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29일 참사 그날 국가는 없었다. 12구 참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희생자가 맨 처음 156명에서 국군 장병이 후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157명이고요. 부상자가 197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가 26명이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숫자 157만 남았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157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죽음을 익명화하죠. 위패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의도한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연대를 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에 나쁜 사례만 학습했던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구 참사는 세월호의 나쁜 사례만 학습한 것이다. 이거 언젠가 터지죠. 충분히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벌어진 헬런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같은 지역 이태원 중심으로 치러진 용산구 축제인 이태원 지구촌 축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막 즐겁게 막 웃고 떠들고 막 나와요. 실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야기는 일주일 전에 공식적으로 17만이 모였다. 그 전에는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30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촌 축제에 비해서 29일은 개별적으로 이태원 전체가 들썩들썩했는데 손을 놓다시피 했죠. 놓지는 않았죠. 왜? 마약 단속을 하려고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몰렸으면 차량 통행 제한은 물론 통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10월 17일이 월요일일 거예요. 그 전주부터 10월 초부터 이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마약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아이템을 마약에 관련돼서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아이템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마약 문제 심각하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야. 해서 그 줄을 제 마약 관련된 방송으로 쭉 한 줄을 깔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 돈 스파이크가 마약으로 잡혀가고 마약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유가 있었다. 마약 단속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 뭐 한다라는 성과를 좀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첫 장만 보이는데 제 화면에는요? 안 보이세요? 첫 장만 보여요. 다른 분들. 예,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든지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눌렀는데 다른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예, 저만 창이 하나 더 떴어요, 위에. 예, 됐어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예, 숫자 157만 남았다라는 거. 이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은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밑으로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보이시죠? 전 여러분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제가, 죄송해요. 저도 뭐, 이게 뭐, 지금 숫자 세 번째 슬라이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생자 157명, 부상 197명, 숫자만 남았습니다. 연대를 봉쇄해요. 아까 유가족들 감정적 고립되어 있는 거 서로 만나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치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립시킴으로써 아까 이번 그 양보인 자매님 말씀하신 평택 같은 데 따로 떨어뜨림으로써 말미암아 유가족들 사이에 교류를 끊어버립니다.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끊어버리고 감정적 고립을 시키는 거죠.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유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국민들까지 죽음을 익명화해서 위패도 없고 사진도 없고 개별 스토리가 확장되지 않도록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나쁜 사례만 학습을 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참사였고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게 보시면 사단법인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후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입니다. 방송 중에 딜라이브에서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려기 때문에 모일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았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답답합니다. 참사 이후에도 그 누구도 내가 책임자요라면서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찾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윗선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다. 이런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의 정보과 계장이 이게 결국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구나 라고 해서 단순히 회의록을 썼다가 삭제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때 막 사고가 났을 때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토끼머리띠 한 남자가 밀어 라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런 상황에서 누가 해가지고 밀었다 하면은 저건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토끼머리띠 남자를 찾는데 주력을 했었어요. 그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었고 그 이후로 민주노총 소속인 각스탈 남자가 이거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 이런 식으로 희생양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희생양 찾기 이전에 책임자가 나서서 내가 사실 책임자요라고 해야 되는데 용산 소방서장이 그때 22시 8분에 지휘권 선언을 합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10시 15분이 났고 22시 맞다. 헷갈렸다. 22시 8분에 10분에 15분에 사고가 났고 23시 8분에 용산 소방서장이 지휘권 선언합니다. 근데 용산 소방서장이 지휘권 선언하기 전에 아무도 안 왔던 거예요. 부총장도 안 왔고 뭐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그 사람 나중에 손 떨면서 인터뷰했는데 이건 됐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없다.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토끼 머리띠 한 요 그림 보이시죠? 요 사람이 범인이라고 특정을 했어요. 조선일보에서 특정을 했어요. 저 사람 중심으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밀어라고 외쳤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밀어라고 한 거예요. 조선일보 진짜 나빠요. 이렇게 희생양을 찾음으로써 자신들의 소위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각시탈을 쓴 남자이고 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또 선동을 합니다. 특히 일베 사이트에서 얘기합니다. 민주노총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켜서 윤석열 정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라고 헛소문을 터뜨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보카도 오일 이게 아니라 진빔이라는 술입니다. 진빔. 민주노총 출신 각스탈 이태원 참사 주도 루머의 진실. 이걸 바닥을 미끄럽게 해서 참사를 유도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극우 쪽에서 이걸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왜 책임이 나한테 있고 상황은 이러하니까 더 이상 루머 퍼뜨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찾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토끼머리 남자하고 각스탈 사람들을 찾았어요. 진실을 알아보니까 진빔이었고 토끼머리 이 남자는 그 시간에 사고가 났던 시간에 지하철에 있었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희생자 찾기를 실패한 거예요. 이 각스탈 쓴 남자가 팔을 이렇게 들어서 막대기를 이용해 방향을 가리키는 수상한 손짓을 하는 각스탈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저 손을 친구들한테 야 저쪽으로 가자 여기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손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꽉 껴가지고 손도 못 내리는 그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하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거를 막대기를 이용해 방향을 가리키는 수상한 손짓을 하는 각시탈.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딱지 나든지. 토끼 머리띠 이어 이태원 각시탈 루머도 무혐의. 예. 위스키 브랜드 진빔 뿌렸다. 아보카도 오일 아니다. 수사력이 거기에 온통 집중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사실 국가 애도기간 설정인데 전격적이고 전략적으로 정부는 대응을 합니다. 국가 애도기간을 갑작스럽게 설정을 해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애도하자. 애도를 해야만 한다. 애도 안 하면 너네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야. 통치 부재로 일어난 참사가 과잉 통치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희생자 명단 정부가 독점해요. 근조 리본 아니야. 까만 리본으로 해야 돼.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합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언어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연대하지 못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이입 없는 몰 개선적인 행정 프로세스만 진행해요. 위패나 영정, 사진 절대 금지예요. 여기 보시면 분향소 표시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하되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공식 공문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고 주변에 국화꽃 등으로 장식해라. 영정사진 및 위패는 생략해라. 뭐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공무원들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내 공무원을 검은색 넥타이 및 근조 리본 폐용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야기가 근조라는 걸 빼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은색 리본만 찾는 것이 더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야당에서 헬로윈 참사의 명단을 공개해라 라고 주장하니까 페른의 방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페른의 방탄 정치래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왜, 어떻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유가족들끼리는 서로 간에 감정적 고립에서 해소가 되고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다른 치유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산시키고 분산돼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치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한국 언론은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가린 얼굴이라고 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진과 개별적인 히스토리를 알려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 반성해야 돼요. 저도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밝히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입에서 12구 참사 희생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일이 정말 안타까운 참사인 건 알겠는데 국제적으로 큰 행사에 사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나서 사상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끼리 이태원 놀러 갔다 그런 거잖아요. 국가애도기간은 정말 많은 모든 예능 축제 다 멈춰야 하는데 그럼 그 예능과 관련된 생계가 있는 사람들은 축제 관련된 생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 축제에 돈을 많이 쏟아부은 사람들은 어쩌자는 거죠? 지금보다 사상자에 더 많고 명백한 책임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상품백과는 공개했을 때 선포하지 않았던 국가 애도 기간을 놀다가 사상자 나온 것 때문에 선포한다고요? 크크?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크크. 이 참사 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희생자 책임론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발제는 마쳤는데 국가 애도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분석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것은 매일매일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는 못 나갔어요. 개인적 일 때문에. 촛불 시위에 나가는 것은 끌어내리지 못하더라도 더 많이 모여서 더 나쁜 짓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가는 겁니다. 국가 애도기간의 선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에 귀속된 애도의 진실 혹은 진정성과는 무관한 통치술의 한 형식입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얼핏 중립적인 단어 사용이라는 핑계를 대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애도의 선포는 참사를 책임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애도를 활용한 통치술의 시작입니다. 국가 애도기간 선포를 마친 뒤 정당화되는 법적, 제도적 통제관리 장치가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감성조차 지배하려는 국가 권력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압수수색 들어가고 북한 학자는 잡혀가고 그랬어요. 뉴스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천공 스승이라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기회를 잘 일으켜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아주 보람되게 만들어주는 어른들이 다시 정신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돼야겠어. 천공이 이야기를 하니까 멘토라는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밑에서 줄줄이 따라갑니다. 정말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압수수색 쇼를 통해서 곧바로 치고 들어온 이 현실을 보면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현실을 적시해 주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치유를 위한 노력이고 지속적으로 언론을 비롯해서 유가족들의 연대를 시켜야 되고 감정적 고립으로부터 구출해야 되며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최의원 영재님 감사합니다. 정영민 영재님께서 사회가 휴먼 라이브러리 사회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한다고 이렇게 예, 부탁을 하셔서 뭐 제가 이렇게 다음 그러면 사회를 좀 이렇게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혜원 형제님 아주 자세하게 이게 개요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올바른 어쩌면 그 공감, 또 공감의 방법, 치유의 방법, 또 개선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또 연대를 강조하셨고요. 예, 정서적인 그 고립에서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참 좋은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예. 우리 임원영재님, 네, 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은 제가 했는데요. 제가 포맷을 뭐 조금 더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갔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길게 한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 사건을 이 참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한 형제님은 주로 이제 시사평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사망자 인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히스토리, 사망자의 이름, 그다음에 사망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 본인 유가족 동의하에 이것이 인권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요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어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그런 행동거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여러 사례들에서 발견되는데요. 저는 그런 사례들 중에서 하나가 평화공원 만들기 작업이거든요. 가령 4.3 평화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희생당한 유가족과 희생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 그 다음에 합의, 이런 것을 급급하게 급조된 합의, 급조된 평화, 이런 식으로 평화를 아주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위로, 그 다음에 망자의 명예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작업들이 너무나 쉽게 빠르게 일어나고, 너희들의 목소리를 계속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것은 피곤하다. 이런 피로괴담을 근거로 해서 이 피곤한 목소리 끝내고 이제 평화롭게 가자라는 측면에서 대두되는 평화가 정말 참된 평화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원 형제님 감사합니다. 임원 형제님께서는 아주 맥을 짚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최원 형제님께서는 이제 시사평론가이시기 때문에 또 그쪽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제를 해 주셨고, 이제 임원 형제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애도라든가 분향소 이런 데 이제 망자의 사진이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가 안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시민들은 이제 불편하다. 어떻게 영정이라든가 위패라든가 이런 게 없는 뭐 이렇게 조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하느냐, 이걸 이야기를 했고, 보니까 또 정부하고 또 여당 뭐 그쪽에서는 이게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뭐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평화공원 만들기 뭐 조성을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희생자 또 유족 이런 분들의 명예회복이라든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평화와 화해가 참된 뭐 화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관한 또 보충 해 주실 의견이나 또 이견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희 형제님. 예. 사실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우리 감정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도 있겠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 아둘람은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세월호 참사도 겪었고 또 이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긴 시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뭐 교회나 또 한국에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럴 때에 어떤 신학적인 각성 같은 것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반성이나 각성이 바로 뭐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닌 시기에 어려움을 또 겪었는데 그런 각성이 있었더라면은 지금 또 이렇게 어려움 겪었을 때 또 더 비참하긴 하지만 또 똑같은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니까 똑같은 실수가 또 있고 똑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니까 진짜 그 비참한 마음은 더 심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차원이나 뭐 크리스찬들의 반응이나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것은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뭐 어려움 닥치면은 뭐 하나님 찾고 그런 건 열심히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성찰이나 어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좀 모든 것을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반성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외국에서는 뉴스 이상으로 뭐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코비드 났을 때는 많은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그런 지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번에 있었던 우리 이 비극적인 참사에도 좀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터 브루그만이나 또 앤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책까지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한 분은 구약학자고 한 분은 신약학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이 세상은 이 피해나 이 참극에 대해서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시간착오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옛날 거를 갖고 오늘 얘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시간표를 무시하고 사회가 나름의 시간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화공원도 이제 그런 예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다른 정책적인 전략이나 정책적인 아젠다를 갖고 이 추모를 재단하는 거 그런 것이 다 그런 부분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 뭐 어차피 뭐 슬픈 일은 안 됐지만 우리 앞으로 빨리 갑시다. 이제는 좀 빨리 갑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동조해요. 거기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인간 생명이 결부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이런 참사 같은 경우에 이 사회가 조금 정말 깨어 있고 인간적인 사회라면은 그 희생자들의 시간표를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생자들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는데 이제는 됐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종교의 이름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들 다 같이 공유하고 좀 각성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우리 박정희 형제님 너무 중요한 대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생자들의 시간표, 이것이 무엇이된, 화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광주에 계시는 우리 김경일 신부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아까도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마이크 이거 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번에 그때는 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몰아간다고 몰아지는 이 민족이 아니에요. 아마 이제 지금 추모 기간도 있고 뭐 정부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몰아가는데 이게 아마 어마어마한 또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더 큰 태풍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살다 보니까 이제 5.18 유족들하고도 늘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5.18을 겪은 그 트라우마를 가진 신학대학원 동기가 그때 우리 주교가 조창기도 첫 번째 한인 주교예요. 그전엔 영국 사람들이 하다가 이 사람이 조창기도에 참석하겠다고 말을 꺼내자마자 광주 5.18 때 조선대 뒷산에서 친구 시체 날랐던 친구가 연대 신학과 졸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거를 조창기도를 좀 막아달라고 우리한테 이제 신부님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교가 결국은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주교도 역사의식 없는 주교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결국 주교 셋이 다 쫓겨났어요. 그런 것인 것처럼 5.18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광주에서. 그리고 제가 광주에 제가 또 어떻게 부산 놈이지만은 광주에 17년 이상 있다 보니까 늘 5.18에 관한 추모를 하기 위한 또 5.18 정신을 계속 창제하기 위한 손님들이 17년 내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세월호 때 유민 아빠 김용호 씨, 그 사람이 또 광주에 살다 보니까 세월호 건 때는 늘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오는 김용호 씨가 와요. 아마 이태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마 조만간 이제 이미 제가 가끔 참가하는 예찰기 모임이에요. 거기서도 이미 이제 증명서가 나갔고 아마 앞으로 증명서가 쏟아질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거는 서투른 아마추어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 아마 그러면 그럴수록 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아마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우리 같이 늙은 사람은 이제 서명해 달라 요청이 없고 이제 아마 실제로 이게 완전히 지금 하약의 내관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가 물론 대형교회는 저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만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도 끼어있는 교회들이 또 다 들고 일어났고,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가지고, 자, 우리가 대처해 나갈 건가, 이걸 아마 계속 모여서 도모하고 추진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신부님. 네, 우리 민족의 특성이,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몰아간다고 해서 몰이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아마 거기에 이렇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그런, 저력이 있음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동규 형제님, 예, 마이크 키셨네요. 예, 저는 그 교회 동포 입장에서 뉴질랜드 교민 입장에서 12구 참사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딱 느꼈을 때 어떻게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김순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군가 하면 2001년도에 저랑 같이 뉴질랜드에 이민 오신 분인데, 전 국가대표 필드하키 선수 6살 아들을 시랜드 화재 사건, 그 어린이 여름 캠프 사건으로 하고 여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집을 하셨어요. 하림각이라고. 근데 그분이 세월호 사건 나왔을 때 인터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바뀐 게 그렇게 없냐. 내가 우리 아들 99년도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전 불감증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고 일종의 매뉴얼이나 뭐 법령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K-드라마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K-팝, 그 다음에 K-푸드, 뭐 모든 부분이 또 우리 삼성전자, 샘성, 헌다이, 현대자동차가 뉴질랜드 판매 1위입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왜 근데 한국은 이 시스템 정치만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한국에 대한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맨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인 이 정치 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근본적인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혁명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간이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여기 브리즈번에 살면서 이제 어제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참담하고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던 게, 어제 브리즈번에서는 어떤 일이 열렸냐면 한윤회 행사가 있었어요. 한윤회 행사. 여기 사는 교민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무슨 축제 같은 걸 여는 건데, 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게 참 마음이 되게 착잡하고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했던 게, 사실 지난주가 이제 저희 성공의 그 교회력으로는 All Saints Day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그 성인의 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 성자 축일로 정해진 성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죽은 영혼, 용서받은 영혼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주일로 지켰거든요. 그래, 지난주 이사 때 이제 그 직전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세인트 데이를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기념의 의미로, 기억의 의미로 빨간색 조화를 하나씩 이제 나눠드렸고, 이제 그 성찬하기 전에 이제 한 분씩 앞에 나와서 그 꽃을 이렇게 앞에 재단에 놓으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이제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모닝티 막 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그 뉴스로 들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우리 올 세인트 데이, 메모리얼 데이지만 너 같은 한국 출신들, 한국인들 마음속에 아주 좋은 계기가, 좋은 예배 이때 함께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다라고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인들은 토요일 날 어제 한인의 날 행사를 이제 한 거예요. 시티에서 축제를. 이걸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나와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있으면서 호주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좀 제가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목에서 저는 생각났던 게, 이런 참사나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눈앞에 뻔히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려는 세력들, 또 뭐 이런 사람들 틀림없이 정치적으로 접근할 거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정말 이걸 이제 영적이라는 그런 묘한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해 가지고, 뭐 또 이제 적지 않는 교회들에서는 할로윈 데이가 뭐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건 뭐 영적으로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는 거고.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럴 때는 희생자들의 시간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먼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고, 이게 출발점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영적이라든가, 특히 우리 종교인들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마치 카바를 해버리고 둘러싸버리는, 이런 게 직업 종교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혹시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들 계시는가요? 예, 예, 제가 지정희 선생님. 전 다른 시각에서 네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죠. 근데 이런 사건은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 어차피 일어나는 거고, 예기치 않게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권력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권력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 할 때, 지금과 같은 양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9.11 합음 사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11 사태는 가장 인류사에 아마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9.11 사태가 국가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의 극단파가 한마디로 이슬람 운동권이죠. 이슬람의 어떤 소수 극단파가 미국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권력층에서는 그걸 어디냐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라크를 침략하고 아프간을 침략하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배후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12.29 사태, 12.29 이 사건을 지금 이 권력 관계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아주 그냥 백일하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꿰뚫어 보는 눈. 그래서 여기에 이 권력 관계에 우리는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 저는 그것이 어떤 애도보다도 어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권력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도 역시 아마 우리 최혜원 형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현실 직시에 관한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최재구 형제님 마이크 계셨습니다. 네, 최재구 형제님 발언 감사합니다. 박정희 형제님. 예. 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모여지는 생각이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를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아까 저 지성수 형제님이 9.11 얘기까지 이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 그냥 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저 외국에서 사니까 이제 한국의 내에서의 이 일에 대해서는 뭐, 또 이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9.11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사실 저는 캐나다 살지만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여기 사는 동안에서도 다른 때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을 때랑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다른 이견을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조지 부시 이제 그 대통령이 나와서 세계에다 대고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 얘기하는 그거 너 빨리 결정하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러고서는 뭐 몇 개 국가는 뭐 악의 축이다 해가지고 그냥 단순간에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저기는 나쁜 집단이니까 쟤네들이랑 어울리면 적으로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야 이런 법이 어딨어. 이제 앉아서 우리들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법이 없어. 정말 저 미친놈 나와서 큰일 났네. 근데 그러고서 다 많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 학교에서 뭐 저 학교 선생들 교수들 몇 명 뭐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바뀌고 있으니 한번 모여서 우리 얘기를 나눕시다. 뭐 이런 이제 전갈이 왔어요. 전갈이 와서 나는 그때 여기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 뭔가 해가지고 일단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그날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역사를 보면 이럴 때 엉뚱한 희생자를 찾아서 보복하는 일이 계속되어 왔다.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인들을 가둔 인터먼트 캠프 같은 것도 그런 예다. 해가지고 아주 새삼스럽게 그런 예들, 일본인 학자 와가지고 인터먼트 캠프에 있었던 일, 뭐 또 다른 역사의 원주민들 겪었던 일, 그런 발제를 쫙 하면서 이슬람에게 지금 불똥이 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그래서 난 그때 보고 느낀 게 그 모임 하나가 뭐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한 사람들이 가능한 자기의 그 영역 내에서 그렇게 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깨어 있는 거를 나누는 거 이런 것이 정말 최악을 막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우리 박정희 형제님 상당히 실천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사람들이 가능한 시간, 가능한 장소에 모여서 작은 그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9.11 LR 때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그 토요일 날 아틀란타를 갔는데, 아틀란타 시내를 가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 이슬람을 블레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사진도 찍어놨어요. 노래도. 스님들 2명이서, 동양계 스님들 2명이서 거기서 전쟁 반대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온 나라가 전쟁의 동안으로 가는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요,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내시빌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주로 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가니까 뭐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고 복음 성가보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몰아서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냐? 그랬어요. 당신들이나 당신들의 친구들이 이제 미국 대신에 총알바지가 돼서 전쟁에 끌려갈지 모른다. 그 나중에 문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우리 한국군 하나 그 이라크에 파견돼서 문 누가 죽었어요. 나중에 전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그리고 때와 징조를 분별하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20년 전에. 참. 예. 거의 아마 시간은 거의 지금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데 정영민 형제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우리 바톤 터치하죠. 정영민 형제님. 눈은 깜박깜박 하는데 왜 아무 소리 안 내? 알았습니다. 일단 예. 공식적인 건 끝내시고 부담 예, 없이 예. 그럼 다음 어떻게 시간에 자유롭게 예, 얘기하는 게 더 그럼 맞을 것 같아요. 예, 저 김경일 신부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전두환 시절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뭐 마구 뒤지고 뭐 고문해가지고 다 병신 만들고 조시병자 만들던 시절인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미국문화원 사건 나가지고 신학원 막 들어갔을 때 한번 끌려갔을 때 소대는 전까지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뭐 신학교 학장하고 다 지나가가지고 저를 끌기만 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안전하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전두환 시절에. 근데 그때 신학원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또 이제 제가 너무나 문제하니까 교회에서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떠났을 때인데 그때 제 스승이시고 이제 이원주 목사님, 이제 장신 선생님한테 신학 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 쫓겨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거기 가면 뭐 한 말씀 들을 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원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학원 안정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2만 명을 죽이겠다는 2만 명 학살설이 이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찾아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 뵀을 때 2만 명 학살설이 도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한 50대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하여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만 명? 그러더니 거기에 안 들면 큰이다. 2만 명은 내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 해방감,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도 참 여기서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시대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검찰 한 몇 놈이 그렇게 날 침대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뭐 자빠질 나라도 아니고 사실 또 제처럼 이렇게 나이가 70이 다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정말 한 몇만 명 죽인다 해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 생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야말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게 당연한 그 정말 여기 상식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살 만큼 살았고 또 하니까 아마 제 주변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살기 모임에 그때 한번 가봤더니 다들 또 결심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공공연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살아있는 걸 느꼈어요. 아마 이제 뭐 마음에 좀 너무 늙어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오긴 있습니다만은 젊을 때가 좀 뛰어다니겠는데 뭐 고관절도 안 좋고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남은 생을 그래도 후손들에게 그 정말 끔찍한 그 세계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